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심리학 강의를 이번에 진행하게 된 박재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상심리학이나 심리학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 내담자를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될 이상심리학은, 쉽게 말해서 심리학 하면은, 인간의 마음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상심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상심리학은 그냥 우리가 이상심리다 하면은 오는 그냥 느낌하고는 다르게 어떤 정신장애,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나 이런 어떤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또 심리 전문가에게 심리치료를 받는 이런 정신장애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기술하고 거기에는 어떤 또 원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장애들을 범주별로 확인하고 그 범주별로 어떤 하위 유형의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이 어떤 학문인가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학문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학문은 어떤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심리학에서는 이상심리학을 기술하고 이상심리학을 설명하고 이상행동, 이상심리를 설명하고 이상행동, 이상심리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문에서는 이상심리가 어떤 것이고 이상행동이 어떤 것인지 기술하는 방법,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이상행동이 어떠한 원인에서 나타나는지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는지 그걸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하고 설명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학문의 세 가지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는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심리학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주제를 살펴보시면 이 시간에는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 이상행동을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구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상심리학의 연구 주제와 방법, 이상심리학은 무엇을 연구하고 또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연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심리학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는가, 그래서 행동에 대한 정의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행동 하면은 증상 수준의 하나의 행동을 얘기를 하겠고요. 심리장애 하면은 진단명이 보통 우울증이다 그러면은 하나의 현상, 우울감만 느끼는 그런 현상이나 상태가 아니라 우울증 하면은 이제 우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장애는 진단명에 관련된 것이고 이상행동은 증상, 어떤 특정한 행동 하나에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학문이 이상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장애를 기술하고 설명하고 통제하기 위해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기술하고 설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술, 또 뭡니까? 설명, 통제입니다. 그래서 기술, 설명, 통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뭐냐면 이상행동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상행동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 그게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하고 설명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 학문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행동과 심리장애, 정신질환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신질환, 심리장애 하면 약간 진단 수준의 어떤 진단명이 붙는 명칭에 대한 것이 이상행동은 증상 수준의 것인데 대체로 비슷한 개념으로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좀 더 엄격히 구분하면 이런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참고를 보시면 정신병, 신경증, 성격장애가 있는데 정신병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 내용상의 장애, 즉 망상에 있는 심한 심리장애. 내가 뭐 실제하지 않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아주 뭐 자기가 옥황상제급이다. 뭐 약간 웃기게 들리겠지만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하지 않게 자기에 대해 과대망상을 가지거나 실제하지 않게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고 있다고 편집증적인 피해망상을 갖거나 이런 건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것은 신경증이라고 하고 어떤 이상행동이나 정신장애가 이제 성격 수준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를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행동을 아주 세부적으로 앞으로 크게 세부적으로 분류해 가겠지만 이 이상행동을 크게 세 범주로 분류하면 이렇게도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심리학에서 답변하고자 하는 질문은 인간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상행동의 기술에 관한 것이죠. 다양한 심리장애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역시 이상행동의 기술에 관한 것이죠. 기술이라는 게 이제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립션, 디스크라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이상행동은 왜 발생하는가? 이상행동의 설명, 기술이라는 게 이제 묘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상행동과 심리장애가 더 잘 발생하는가? 이상행동이 설명이 될 것이고,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는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이상행동의 통제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을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판별 기준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심리 관련 자격증을 따는 데에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문제로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은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첫 번째가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인데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능이 저하 또는 손상됐을 때 그 결과 일상적, 사회적 기능 수준의 저하가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볼 때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인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생각과 정서의 행동에 어떤 이런 기능에 손상이 있을 때 정서가 너무 우울하다든지 행동이 너무 폭력적이라든지 인지가 너무 부정적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사회적 기능 수준의 저하가 없으면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정서적으로 좀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강의를 잘하고 뭐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 아주 뭐 우월하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상 수준이 이상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플러스 사회적 기능 수준의 저하가 있으면 이제 비로소 이상 행동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준의 문제점은 적응과 부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울이 어느 정도 심할 때 이제 이거를 뭐 문제라고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한계가 있고 개인의 부적응이 어떤 심리적 기능의 손상에 의해 초래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상행동을 기술할 수 있지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떤 그 적응적 기능이 손상이 되는데 손상이 됐으니까 이상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기능이 손상되었다라고 기술할 수 있죠. 묘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왜 떨어졌는지, 그 기능이 왜 손상됐는지에 대한 설명적인 요인은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를 잘 다니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를 이상심리로 규정하는 경우에 기능저하와 관련 요인 기술이 누락되었다는 거죠. 우울해서 그런지 원인이 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우울해서 그런지 학교의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런지 부모님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지 이런 설명에 대한 요인이 없이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현상 기술만으로도 적응적 기능이 손상됐으니까 이상행동이라고 하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못하면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가기 싫은데 우울해서 그런 거면 우울을 다뤄줘야 될 것이고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무서운 느낌을 다뤄줘야 될 것이고, 부모님과 떨어지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면 그걸 다뤄줘야 될 텐데, 그래야 치료가 되고 통제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기술이 없이 그냥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이상행동이다, 이러면은 피상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적 고통. 예, 이것은 이제 개인으로 하여금 현저한 고통과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본인의 행동. 예를 들면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라는 것은 불안 증상 때문에 아주 끊임없이 어떤 특정 행동이 나오거나 특정 사고에 시달리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강박행동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숫자를 계속 세야 된다든지, 불안하면 숫자를 세야 된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씻기가 있는데, 과도하게 씻는다는 게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자주 샤워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고, 비누를 사용해서 너무 손을 자주 씻어서 이 피부가 손상이 될 정도로 씻는 정도,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고통이 생기고 주관적 불편감이 생기면 그걸 이상행동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에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의 문제점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모든 경우가 이상행동인가? 이상행동을 판정하는 불편감과 고통의 크기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상행동이 명백함에도 주관적 고통과 불편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1번의 문제의 경우에, 이 1번. 심리적 고통의 경우. 근데 이상행동이 아닌 경우. 가족 중에 누가 사망한 경우에 사별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다고 해서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행동인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이상행동을 판정하는 불편감과 고통의 크기의 기준, 이거에 있어서는 우울감도 가벼운 불편함에서 우울증까지 다양한데 어디서부터 우울증이라고 할 것인가? 이상행동에 준하는 우울감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상행동이 명백한데도 주관적 고통과 불편감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세 번째 경우가 되죠. 예를 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 같은 성적 가학증 같은 경우, 병식이 없다. 그런 거 뭐냐면 자기가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인식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주관적 고통과 불편감이 없이 주변 사람만 고통스러운 이런 이상행동의 경우에 이 주관적 불편과 개인의 고통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상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상행동인데도. 그래서 이러한 점은 이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으로서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적 고통의 기준을 상정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화적 규범의 일탈, 이런 경우에는 문화적 규범에 어긋나거나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공장소에 부적절한 성적 노출 행동을 한다면, 소위 이제 여고들 앞에 있었던 바바리맨 같은 경우, 바바리 입고 나타나서 성적 노출을 하는 그런 경우, 이것도 이상행동으로 볼 수 있죠. 노출증, 성적인 노출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의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문화적 규범의 일탈 기준의 문제점은 문화적 상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 규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누드비치에서의 노출 행동은 아까는 그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상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누드비치에서의 노출 행동은 오히려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문제 행동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문화적 상대성, 그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이 문화적 상대성이 작동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문화적 규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규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데 그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이상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이상행동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상행동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사회적 낙인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규범 자체가 잘못된 상황에서 그 규범을 어긋났다고 해서 이상행동이라고 한다면 개인에게 가는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기준의 일탈의 경우에는
통계적 속성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된 경우에 이제 이상행동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보통 기준은 평균으로부터 2표준 편차 이상 일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규분포 혹은 지분포. 지분포인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0이고 여기 한 단위가 퍼져나가는 1표준 편차가 1인.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에서 표준 편차, 2표준 편차 벗어난 이 드문 경우는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고 이상행동이라고 하자 하는 것이 이제 통계적 기준의 일탈에 따라서 이상행동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평균이 여기가 이제 평균이고 여기가 이제 뭐 80, 70인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지적장애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이상행동을 통계적 기준의 일탈로 범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통계적 일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측정과 통계적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평균 지능에서 높은 쪽으로 2표준 편차 이상인 경우에 평균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10이고 120이다. 120 이상의 평균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우수한 쪽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 이상행동인가? 이런 의문이 들죠. 이걸 이상행동으로 보면은 아인슈타인이나 천재적인 어떤 과학자들, 이런 사람도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기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제 한쪽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규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과 통계 적용의 문제. 평균 지능에서 높은 쪽으로 2표 편차 이상도 이상행동으로 생기는 문제는 1번에 대한 예고요. 2번에 대한 예는 뭡니까? 측정과 통계 적용의 문제. 우울을 측정하는 두 상이한 척도에 의해서 점수 차이. 어떤 측정 도구를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 A라는 기준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면은 우울증이 아닌데 B라는 도구를 측정했더니 우울증이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이 우울증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측정으로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지능 검사를 썼는데 A라는 검사자가 했을 때는 약간 110 정도 나오고, 아니야 79 정도 나오고, B라는 검사자가 했을 때는 69가 나왔다. 10점 정도 차이면 있을 수 있는 차이인데 그 기준에 따라, 통계적 기준에 따라서는 한쪽은 한 번은 이상심리로 판정이 되고 한 번은 이상심리가 아닌 걸로 판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가지 기준이 이제 1번부터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각각 풀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조금 기억하기 좋게 네 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적응적 기능의 손상, 너무 우울해서 학교를 갈 수 없다 이런 경우,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적 고통, 이제 우울감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하다, 자살 사고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 문화적 규범의 일탈, 노출 행동이나 이런 거 예를 들었었죠. 통계적 기준의 일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능이 너무 낮거나 이런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기준들의 문제점들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응적 기능적의 손상은 어느 정도의 문제를 적응적 기능의 손상이라고 볼 것인가.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의 고통에서도 고통의 크기의 문제도 있고, 또 뭡니까? 고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고통이 없는 이상심리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적 규범의 일탈의 경우는 문화적 규범의 상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통계적 기준의 일탈에서는 이쪽, 긍정적인 쪽으로 높은 통계적 기준에 의해서 일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요약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상행동의 심리학의 연구 주제와 방법에서 보면은 이상행동의 발견과 기술에서, 기술 측면에서 새로운 이상행동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되고, 다양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분포나 양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런 건 역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병률과 발병률,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유병률은 전체 인구 중 특정 정신장애를 가진 비율.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전국의 인구를 만약에 인구 센서스를 해서 어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구했다. 이거는 이제 유병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병률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정신장애를 새롭게 지니게 된 사람들의 비율. 그래서 뭐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새로운 정신장애가 아니라 새로 우울증이라든가 특정 정신장애로 진단이 된 그 비율, 발생한 비율, 이거라면 이제 발병률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은 특정 장애에 취약하게 하는 개인 요인을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리스크 팩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행동의 원인 규명에서는 설명을 위한 건데 정신장애를 치료하고자 하는 기초 연구로서 이상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치료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연구 중에 이제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것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중독으로 행위 중독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고 어떤 성격 요인이 이렇게 매개를 한다. 이런 연구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이 원인을 확인하는 이런 연구들, 이런 것들이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유의하게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낮춰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치료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죠. 이 스트레스는 이제 스트레스는 보통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관점의 어떤 요인으로 설명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행동의 연구 주제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행동의 원인 규명의 설명에 있어서 정신분석적 입장, 행동주의적 입장, 생물학적 입장, 인지적 입장, 사회문화적 입장, 통합적, 생물, 심리, 사회적 입장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상행동의 치료와 예방에서 통제의 경우에는 이상심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이상행동의 정신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죠. 네. 설명하는 것은 각 이론별로 다르지만 이 통제하는 방법은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각 이론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전문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을 황폐화하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상심리학의 주요 과제는 이상행동을 수정하고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치료와 예방, 통제 이것들은 이제 기초적으로 이상행동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선행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에 기반해서 치료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6가지 그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도 다르고 통제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신역동 치료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동치료에서는 학습 원리를 적용하여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약물치료의 경우, 생물학적 치료의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하여 신경전달 물질을 불균형 등을 회성하는 것이 치료이다. 그리고 인지치료에서는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역기능적인 인지를 수정하는 것이 치료다. 예. 그래서 이들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이상심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하는 것이 치료라는 것은 정신역동 치료에서는 이상행동의 원인을 뭘로 본 거예요? 무의식적인 머티리얼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 이상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치료라고 보는 것이고, 행동치료에서는 학습 원리를 적용하여 행동 수정을 하는 것이 치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행동주의적 입장, 행동치료에서는 이상행동의 원인이 잘못된 학습으로 형성된 행동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약물치료에서는 생물학적인 원인이 이상행동에 있기 때문에 약물 등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지치료에서는 역기능적 인지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치료해주면, 이걸 바꿔주면 치료가 된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상심리학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별 이상행동의 이해는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대에는 귀신론, 이상행동을 이해할 만한 어떤 사회과학적 방법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면 귀신의 영향이다.
그리고 특히 뭐 환청이 들린다든지 어떤 피해망상이 있어서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 같은 내 안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이상심리학의 특정 장애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귀신의 영향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귀신론이 있다가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신체적 원인론,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책, 뭐 담즙질, 점액질 이런 체액의 상태에 따라서 일단은 그 어떤 이상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중세에 다시 귀신론으로 회귀합니다. 모든 학문이 암흑기를 거쳤던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고대 귀신론으로 회귀되는 어떤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귀신론을 따라서 이상행동이 귀신에 의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발전돼 있고 근대 인도주의적 치료에서는 중세시대의 귀신론에 의해서 이런 정신장애를 받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가혹하게 다루고 고문하기도 하고 가둬두고 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넬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그림 중에 피넬이 감금되어 있고 묶여있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들을 풀어주라는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공, 그 그림의 주인공이 이제 피넬인데요. 피넬은 인도주의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정신장애인들을 귀신 들렸다고 학대하고 그럴 게 아니라 풀어주고 잘 대해주고 잘 먹이고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발전 양상이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론적인 발달에 따라서 있었는데요. 현대 이상심리학의 발전을 이제 살펴보면 심리적 원인론이 대두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귀신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의 어떤 병이다. 이런 입장이 대두가 됐고 또한 어떤 그 암이나 감기나 이런 것들이 의학 발전에 따라서 되게 신체적인 거라는 거가 발견됐던 것처럼 신체적 원인론에 발전하면서 중세 귀신론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 실험 정신병리학이 태동을 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이 마음의 병, 이상심리를 한번 변경시켜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서 심리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통계를 돌릴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과학처럼 이렇게 이론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리검사의 발달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학습 이론과 행동치료의 대두가 되면서 심리학이 과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관찰 가능한 변인으로 측정을 하면서 측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이게 과학처럼 자연과학처럼 자연과학에 준하는 사회과학처럼 발전을 할 수가 있었죠. 이상심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상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분투가 심리학 실험실을 개설하면서 심리학의 과학화에 공헌을 했고 프로이드가 드디어 마음의 병을 대화를 통해서 토크 세라피, 대화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신분석학 이론을 제안을 했고 파블로프가 고전정주권 형성을 발견하면서 행동치료의 근간을 마련했고 집단형 지능검사, 로샤 검사, MMPI 검사 이런 검사들이 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로저스가 인간중심 치료를 제안하면서 치료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후가 ICD 체계라고 해서 정신장애의 국제 기준 편람입니다. 저거를 발표해서 정신장애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됐고 펄스가 게스탈트 치료를 제안함으로써 또 새로운 동향의 치료도 나왔습니다. 이상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주요 사건은 그 다음에 APA,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1을 발표를 했는데, 정신장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Psychiatric Disorder, 뭐 이런 제목의, 1판 편람이 발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스키너가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발견했고, 프랭클린이 의미치료를 제안했고, 아주 이상심리학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지금 보시고 된 겁니다. 울피라는 사람이 체계적 둔감법을 제안했고, 앨리스가 합리적 정서 치료를 얘기했고, 배기인지 치료를 제안했고, 버니 교리 분석을 제안했고, 글래서가 현실 치료를 제안했고, 헤이스가 수용점료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이 헤이스의 수용점료 치료, 액트라고 하는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고 하는 액트가 인지행동 치료의 최신 동향으로서 요즘 대두가 된 그런 치료 기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상심리학이 어떤 학문이고 이상심리학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학문이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